송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단원 화학을 배우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초 내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물질의 구성 1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으며 총 2탄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원소 주기율표, 원자, 분자, 분자식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나는 과학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원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는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은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구리, 철, 인, 탄소, 황 같은 물질이 대표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은요,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약 118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이 중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한 것이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소가 탄소입니다. 탄소는 화학실험에서 대표적으로 다루는 물질이고 유기물, 화학연료, 플라스틱, 고분자 등 가장 폭넓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대학교에 가시면 유기화학 분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TC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원자번호가 43번이고요. 테크네튬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인공 원소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현재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원소의 경우에는요,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하기 때문에 비행선 내부를 채워서 하늘로 띄우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는요,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과자 봉지에 충진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요, 대기의 약 21%를 차지하고요. 생물의 호흡과 물질의 연소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철 같은 경우는요, 지구 중심의 외핵과 내핵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단단하고 다리와 건물 등을 짓는 재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은 산소와 물과 반응하지 않아 광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신구의 재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소를 어떤 방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금속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에 불을 붙이면요, 특유의 불꽃색이 나타납니다. 이를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물질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6가지 색상은요, 여러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꽃 반응 색이므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세한 영상은 2학년 영상에서 확인하면 되지만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좋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빨리 놀아보카. 다 같이 해볼까요? 빨리 놀아보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요, 빨간색 스트롱튬 청구해 주카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다 같이 빨간색 스트롱튬 청구해 주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리튬과 빨간색 스트론튬의 경우 색깔이 똑같은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긴 막대가 분광기인데 빛의 파장에 따라서 분리하여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적인 색의 띠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특정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에는요, 특정 부분이 선으로 밝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보이게 됩니다. 이 패턴은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색,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불꽃 반응색이 리튬과 스트론튬은
붉은색으로 같았지만 분광기로 확인할 경우 선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가지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의 띠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구별해본 다양한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원소를 간단한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를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현재의 원소 기호는요, 베리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소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그 규칙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탄소 원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탄소는요, 카르보늄이라는 라틴어에서 따오는데요. 맨 첫 번째 글자인 C를 대문자로 적어주고요. 요것을 탄소 기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소 기호를 C로 나타내는 것은 무조건 탄소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 글자가 C로 시작하는 건 많습니다. 염소 원소도 있고요. 칼슘 원소도 있고 다양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첫 글자가 같을 때 중간 글자를 택하여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염소 원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염소의 경우에는요, 역시 라틴어의 이름에서 따서 오는 겁니다. 첫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적어주는 건 똑같고요. 이것 중에서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L이라고 적은 것은 앞으로 염소기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소의 기호를 작성하는 방법이 포함된 규칙과 원소의 경향성, 크기 등을 고려하여 현대에는 주기율표를 사용해서 118가지의 원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만든 원소 분류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줄에 있는 것은요, 특징이 비슷한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족과 주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족은요,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1쪽부터 18쪽까지 있습니다. 원소의 특징이 비슷한 것끼리 뭉쳐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같은 족에 해당하는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조금 있다가 맛보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확률적으로 돌고 있는데 전자가 도는 바깥 껍질 수가 늘어날수록 주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기율표의 족 특징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족은 세로줄입니다. 그리고 주기는 가로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중학교에서 다루는 수준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암기할 수 있는 주기율표성 관련 노래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민망하지만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수헬리베 풍탄질 산뿔레 나마알 규인 황염 아르곤 칼륨 칼슘. 한 번 더. 수헬리베 풍탄질 산뿔레 나마알 규인 황염 아르곤 칼륨 칼슘. 외우기 엄청 쉽죠? 21번부터 30번까지도 외울 수가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외우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교수님께 배운 방법인데 발음을 따서 조금 외우시면 편합니다. 스티븐이 큰 망치를 들고 코니구아를 외쳤다. 다 같이 해볼까요? 스티븐이 큰 망치를 들고 코니구아를 외쳤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시는 친구들은요, 순서대로 외우기보다는요, 족별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족에 관련된 특징을 제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족 순서로 외우는 것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기보다는요,
족 순서로 외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제가 학생한테 추천받은 방법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근엄한 목소리로 외우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요. 1. 수리낙할, 2. 배막할, 3. 붕할, 4. 탕규, 5. 지린, 6. 산왕, 7. 풀연부하, 8. 헬레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수리낙할, 2. 배막할, 3. 붕할, 4. 탕규, 5. 지린, 6. 산왕, 7. 풀연부하, 8. 헬레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족은요, 알칼리 금속,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합니다. 1족은요, 이온화가 되었을 때 일가양이온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2족 같은 경우는 이가양이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은 아닙니다.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으며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금속이 무르고요. 산소와 물과 매우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물에 나트륨 조각을 던지면 막 폭발하고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요. 17족 원소입니다. 뭐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같은 게 있고요. 기체로 존재할 경우에 독성이 있고요.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매우 잘 반응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족 같은 경우는 일가음이온, 16족 같은 경우는 이가음이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족을 잘 외워두시기만 하면요. 이온화가 되었을 때 몇 가 음이온이 되는지, 몇 가 양이온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8족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상온에서는 기체이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선에 헬륨을 채우고 갔어요. 그런데 공중에서 막 조그마한 불꽃에 폭발하고 그러면은 엄청 위험하겠죠.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기체를 사용해야지 비행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랑 원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원소 같은 경우는요, 성분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물 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소 원소의 성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 원소의 성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총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원자 같은 경우는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물 분자로 예를 들면요.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총 원자의 개수는 3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성분을 나타낸다. 몇 종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원자는요. 이 분자의 원자 개수는 몇 개로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구릿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구릿덩어리를 많이 쪼개다가 보면은 구릿가루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구릿가루를 더 잘게 최대한 많이 쪼개다 보면요.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구리를 이루는 기본 입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보고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게 원자핵, 바깥쪽에 조그맣게 있는 게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핵은요, 원자의 중심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약 200m 경기장 속에 개미 한 마리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핵은 엄청나게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며 원자의 종류마다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원자핵과 전자핵을 제외한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입니다. 원자핵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핵의 약 1837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작고요. 개미의 똥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를 관찰하려면요, 과학실에 있는 현미경으로는 힘들고요, 대학교라든지 전문기관에 가서 전자현미경으로 이용해서 관찰을 해야지 겨우 볼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원자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자의 크기는요,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봐야지 겨우 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쭉 나란히 늘어놓아야 1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소 원자 한 개를 지름이 10cm인 사과의 크기로 확대를 했다면요, 사과 한 개는요, 지구 지름의 10배에 해당하는 크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의 질량은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원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자의 핵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습니다. 약 1837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시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한 묶음으로 해서 원자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묶음 단위로 계산을 해야지 그나마 질량을 따져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요, 원자핵의 양의 전하량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경우 양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지만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6입니다. 참고로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라고 하고요, 플러스 전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요, 원자 번호가 8번인데 양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는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므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 한 개당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수소가 중성인 원자 상태로 존재하려면요, 플러스 1을 상쇄시킬 만큼만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가 한 개만 필요합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6을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 전자가 6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6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볼까요?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입니다. 그래서 양의 전하량이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자도요, 이 플러스 2를 상쇄시킬 만큼 전자의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2개가 필요합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그래서 양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고요. 전자도 3개가 필요하겠죠. 산소의 원자 번호는 8번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양의 전하량은 플러스 8입니다. 전자도 8개가 있어야 중성이 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소 원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분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구슬과 막대기를 적절하게 조립을 하여서 모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하여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보고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다. 산소 원자 2개와 탄소 원자 1개가 결합하면요, 이산화탄소라는 분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있으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 분자를 만드는 것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면요,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 원자일 때는 별 성질이 없었지만 수소 분자가 됨으로써 수소 분자인 기체가 불에 닿으면 펑 하고 터지는 성질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을 구성하는 입자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음, 물, 수증기는 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며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흰색이 수소 원자, 빨간색이 산소 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분자의 배열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미키마우스의 모양은 변하지가 않죠. 같은 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컵의 물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 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 분자는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이 미키마우스 모양이 깨지면요,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물의 성질을 잃게 됩니다. 즉,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형성이 되고요. 원자 1개로도 이루어진 분자도 있습니다. 헬륨 분자나 네온 분자 같은 경우는요, 원자가 하나만 존재하고 있고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를 일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도 합니다.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원자 분자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의 개수나 종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요. 각 분자마다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자는 웬만한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분자식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여기에 있는 10가지 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여러 원자가 결합을 하여 이루어져 있으므로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거를 모형으로 하나하나 그리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분자를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분자를 원소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물분자를 이용해서요, 분자식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자를 이루는 원자를 원소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소 원소가 있고요, 산소 원소가 있기 때문에 H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O를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H를 먼저 적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원자의 개수를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숫자로 나타냅니다. 수소 원자의 경우는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수소 원자 옆에 약 절반 정도에 되는 크기로 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있기 때문에 2를 적어줘야 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약속을 했어요. 1까지 굳이 귀찮게 왜 적어? 1은 생략하도록 하죠.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은 과감히 생략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물에 대한 분자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인데요. 분자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3개도 있을 수도 있고 5개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물 분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죠. 3개가 있죠. 3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요, 이 분자식 앞에 큰 숫자로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H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물 분자가 3개가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10가지 분자를 이용해서 분자식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분자 같은 경우는요, 단원자 분자로서 헬륨 원자가 1개가 있었죠. 그래서 He2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2를 굳이 적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요,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H라고 적어준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요, 산소 원자가 2개가 있죠. O2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에서 O2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산소 같은 문제집 이런 뜻이에요. 오존 분자 같은 경우는요, 산소 원자가 3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O3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산소 분자랑 오존 분자, 다른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산소는 호흡을 하는 데 사용하지만 오존 같은 경우는 살균효과 같은 게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질소 분자 같은 경우는요, 질소 원자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자 봉지에 충친제로 사용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N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물 분자 같은 경우는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H2O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물이라는 분자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산화탄소 분자 같은 경우는요, 탄소 원자 한 개랑 산소 원자 한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CO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 일은 생략하기 때문에 적어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산화탄소 분자 같은 경우는요, 탄소 원자 한 개랑 산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CO2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불완전 연소를 하면서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은 그 산소 결핍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하면서 내뱉을 때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게 외롭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암모니아 분자 같은 경우는요, 질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H3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에 오줌을 싸면 그 찌르륵내가 나죠. 그 찌르륵내가 암모니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테인 분자는요, 탄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4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CH4라고 적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궁금할 겁니다. 여기 있는 분자식의 알파벳의 순서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걸까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과학자들은 분자식 표기법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힐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면요, 정확한 분자식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매우 도움이 되겠죠. 자, 우선 분자를 딱 봤을 때 어떤 원자가 들어있는지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탄소 원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탄소 원자를 먼저 쓰는 겁니다. 탄소 원자 다음에는요, 수소 원자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적었다 그러면 나머지 원자는 알파벳 순서로 적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탄소 원자는 없죠, 물 분자에는요. 하지만 수소 원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를 적은 다음에 그 나머지 산소 원자를 뒤에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분자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탄소 원자를 먼저 적어주고요. 수소 원자는 없으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자를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CO2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메테인 분자 같은 경우는요, 탄소 원자가 있죠. 그래서 C를 먼저 적어주고 수소 원자는 H가 있죠. 그래서 CH4를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원자가 6개 있고 산소 원자가 6개 있고 수소 원자가 12개가 있는 겁니다. 탄소 원자의 원소 기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C죠. 수소 원자의 원소 기호는요, H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다 적어주고요. 산소 원자의 원소 기호는 O죠. 그러니까 O를 맨 나중에 적어주는 겁니다. C가 몇 개가 있대요? 그렇죠, 6개가 있다고 했죠. H는요, 12개. O는 6개가 있죠. C 6개, H 12개, O 6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앞으로 이게 포도당이구나 라고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당은 주로 어디 이용됩니까? 생명체의 주 에너지 발생원으로서 피에 녹아 있으면서 혈당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포도당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자식 표기법에도 분명한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산화물은요, 산소 원자가 같이 포함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맨 마지막에 O를 적어주도록 합니다.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하여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수소 원자를 먼저 적어줍니다. 염산, 황산, 질산 이런 물질이거든요. 이런 어떤 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H를 먼저 적어주는 게 관례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경우에는요, 양이온을 먼저 쓰고요, 다음에 음이온을 씁니다. 물에 녹았을 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물에 녹았을 때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고요, 염화이온은 음이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이온을 앞에다 적어주고 음이온을 뒤에다 적어주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긴 영상이 되었는데요.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온과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전류를 흘려준다든지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박